이제 조선에 있는 지방 군제가 패배를 하니까 대부분 도망가요. 한강방어선을 지킬 때 겁나니까 도망가요. 부관이었던 신각이라는 사람이 당신 도망가시면 내가 병사로 수습해서라도 싸우겠다. 그게 임진왜란 첫 승전이에요. 황당하지 않아요? 한반도의 절반을 뺏긴 상태에서 처음 이겼어요. 김명훈이 도망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애가 내 말을 안 들어. 선조한테 꼰질러요. 이 혼란한 때에 군율이라도 잡혀 있어야 되는 거 하면서 신각에게 처형을 명령을 내려요. 근데 좀 있다가 파발이 오는데 신각이 공적을 세운 거예요. 야, 빨리 와 살려라. 그때는 파발마로 운영이 되니까 두 번째 파발마가 갔었을 때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심용환의 심용환입니다. 현재 사는 심용환, 현재 사는 심용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앤드 멤버십. 임진왜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임진왜란. 이순신? 그게 뭐 제일 7년 전쟁에 이순신? 사실은 스펙트럼이 너무 작죠. 나중에 제가 또 이순신도 한번 다뤄드리긴 할 텐데 이번에는 이순신 없는 임진왜란 특집을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임진왜란 전체사를 한번 좀 그려보고 의병사도 한번 따져보고 그 당시 어떤 정말 끌려갔던 사람들, 고통받았던 사람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다양하게 전쟁이 미치는 사회적 효과와 여파를 좀 한번 좀 딥하게 좀 바라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기대해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임진왜란 7년 전쟁을 나름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배경입니다. 임진왜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본이란 나라의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었으면 사실은 임진왜란 안 일어났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임진왜란이 일어났는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중심으로 한 통일경쟁이 핵심이에요.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들어설 무렵에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섰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중기쯤 되면 이 무로마치 막부는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러다가 온인의 난이란 난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지방이 수십 개로 쪼개지면서 특정 가문들이 다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등장하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번역어인데 천하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일본 열도를 통일하겠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집안이 그렇게까지 잘 나가던 집안이 아니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전국시대에 부상을 해요. 근데 이제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첫째, 전통적인 기병과 보병 전법이 아니라 조총 전법을 쓴다. 이 비슷한 시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을 전래시켜 준 거예요. 파괴력과 사거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약점이 있어요. 쏘고 장전하는데 오래 걸려. 근데 그 약점을 오다 노부나가도 알았어. 종대 전법이라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쏘고 뒤로 빠지면 두 번째 사람이 쏘고 뒤로 빠지고 마지막 사람이 쏠 때쯤 되면 첫 번째 쐈던 사람이 장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마대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책과 그런 것들을 같이 써서 주변에 강력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면서 세력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전투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라는 전투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천황과 귀족의 시대 때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이 불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해요. 근데 일본은 수입된 불교와 기존의 신토가 막 섞이면서 희한한 형태로 좀 발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중일이 인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지만 한중일에서 불교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일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일본은 불교가 엄청난 정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나 장기적으로 천황과 귀족과 무사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불교가 컸기 때문에 이 불교 집단이 어마어마한 세력가로서 그 지역에 힘을 발휘해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군대를 끌고 가서 진짜 몇 층짜리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교 세력을 다 무너뜨려요. 근데 이게 왜 그 당시에 큰 사건이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중세나 이럴 때는 종교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종교라는 걸 모욕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그건 큰일 날 일이잖아요. 당시 일본 사람들 다 불교 믿고 있는데 절들을 막 정말 여러 개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하면서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불교계로 분산되었었던 권력을 일원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특이한 게 뭐냐,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선교사를 비롯해서 천주교를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면서 천주교를 수용시키고 천주교 전파를 이용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불교의 세력권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다 노부나가는 굉장히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문소를 철폐해서 교통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상인들의 활동을 확 이제 유통시켜주면서 대신에 상인들의 후원자를 자처하면서 상인 권력을 또 흡수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이키라고 해서 이제 민중봉기는 또 가혹하게 처단을 하면서 농민들의 위상은 낮추고 무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하면서 무사 중심의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혼노지라고 그래서 이제 교토에 오면 항상 머물던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에 평소처럼 가서 머물고 있는데 진짜 믿었던 신복이었던 타케다 가스요리가 자기 밑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죠. 그래서 천하통일을 눈앞에 앞두고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죠. 첫 번째, 1582년 아케치 마스히데를 척살시키면서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보복전을 성공을 합니다. 가장 위험했던 경쟁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복종의 맹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차지하지 못했었던 시코쿠와 큐슈 일대를 다 점령을 하면서 드디어 무로마치 막부 말기 때부터 긴 기간 100년 넘게 진행되어 왔었던 일본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향적으로 지들끼리 살던 나라였었는데 소위 말하는 전국시대를 겪으면서 엄청난 무력 충돌, 그리고 군사력의 확대, 무사의 지위 확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 일본이란 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다른 데로 나가보고 싶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인들 입장에선 명나라가 얼마나 큰지 뭐 인도가 어디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규모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아니 근데 잘 모르든 말든 간에 왜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명과 인도를 점령한다? 이상하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유럽 세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우연인데 저쪽 유럽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대서양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와서 인도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도 해 나도 해 하면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따라 들어와서 이제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대 유럽에 거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타이완에 네덜란드의 기지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요 일대에 유럽 상인들의 거점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배를 타고 오면 해류가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크리스티교 전파를 목적으로 해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온 거죠. 딱 와보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지배층인 거예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선물을 갖다 바쳐요. 근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면 인도산 무슨 가죽 제품, 호르무즈산은 페르시아만이에요. 호르무즈산 무슨 뭐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근동지방의 물건 혹은 유럽의 발명품인 조총 같은 것들을 갖다 바치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상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조선이나 명나라 외에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더 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총을 받으면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었던 무기를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홍리포라고 해서 이 대포도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의 세계관이 극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늘어난 것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전국시대 때 보면 일본인들 중에서는 사실은 상당수가 이미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통역 일을 하거나 하면서 유럽 상인의 중개상도 했어요. 일본이 서양 세력을 경험하면서 극적으로 세계관이 넓었던 거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이 아닌 명과 인도를 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명나라는 어땠느냐도 살펴볼 수 있죠. 명나라의 황제는 만력제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오늘 만력제 얘기는 나중에 특집으로 다뤄줄게요. 왜냐면 중국 역사에서 이보다 더한 황제는 없어요. 아래쪽에서 만력제는 혼군이에요. 혼란스러운 군주, 혼탁스러운 군주. 사실은 폭군보다 더 나쁜 게 혼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폭군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몰아내든지 하면 되는데 혼군은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평생 한 50년 이상 집권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국정회의를 안 해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태정이란 말을 써요. 태정이 뭐냐? 게으를 태자를 써가지고 게으른 황제인 거죠. 명나라가 가뜩이나 그렇게 강력한 왕조가 아니었는데 만력제를 만나서 나라가 곳곳에서 빵꾸 나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가 정치에 신경을 안 쓰니까 환관들이 득세를 하고 환관과 신하들의 싸움이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임진왜란 전에 중국 내에서 여러 사건이 터져요. 모바이의 난, 그리고 임진왜란, 그리고 양용의 난 등이 터지면서 명나라는 보바이의 난을 진압하고 임진왜란을 원조하고 양용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엄청 써요. 돈은 엄청 쓰고 황제는 무능하니까 명나라는 이때부터 이제 가세가 푹푹 꺾이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결국은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조금 멀리 보면 여기에서 이제 임진왜란한테 중요한 나라는 아니지만 누르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 지방의 청나라의 전신 후금 세력이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 침략이라는 것은 조선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명나라의 위기와 청나라의 등장에도 큰 보탬이 됐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우리 사건에서는 외란이지만 사실은 동아시아에 중요한 여파를 미쳤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3월 1일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침략 일자로 딱 정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큐슈의 나고야에 침략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한테 동원령을 막 내리죠. 9개 육군 부대에 총 15만 8,700여 명을 편성을 합니다. 수군은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고야에는 약 10만이 넘는 이제 또 지원 병력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대단히 침공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초기 부대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봉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와 카토 기요마사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1번대는 18,700명, 카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2번대는 22,800명, 그로다 나가마사가 이끄는 3번대가 11,000명 정도.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 한 45,000 정도 되는 병력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임진왜란에서 주요 격전은 육군입니다. 육군과 육군의 충돌이에요. 물론 이순신 장군의 뛰어남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일본의 육군보다는 수군이 상대적으로는 조직화된 전력은 아니었다는 건 좀 분명하다. 소 요시토모가 이끄는 쪽이 이제 길잡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부산성과 동래성 일대는 쉽사리 이제 함락이 되고 그때부터 아주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밀고 오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일과 신립이에요. 이일은 이순신과 충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에게 책임을 묻고 마치 이순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피해 나갔던 상급자였었죠. 신립은 여진족 정벌에서 나름 큰 공을 세웠었기 때문에 신립이 또 굉장히 선조 이쁨을 받았어요. 근데 유성룡은 딱 정확히 적시를 하죠. 둘 다 별 능력이 없는데 작은 전과로 이거 약간 제 말이 들어가는데 나대던 장군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선에 있는 지방 군제가 패배를 하니까 빨리 이일과 신립을 파견해요. 이일은 쉽게 패배하고 도망오죠. 상주에서. 신립 장군이 삼도 수변사를 맡아서 4월 26일 날 충주에서 배수진을 펼칩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4월 26일 날 방어선이 붕괴가 되면서 4월 27일 날 선조는 평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광해군에게 조정을 나누죠. 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다 떠나게 되고 5월 3일 날 일본군이 서울로 입성을 해요. 기록상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한강 방어선을 제대로 안 지킨 거죠. 당시의 도원수는 김명원입니다. 이름 까먹지 마세요. 김명원. 김명원이가 한강 방어선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그 다음에 대동강 방어선도 지키지 못합니다. 두 방어선 앞에서 극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내요. 결국은 선조와 선조 일행은 의주까지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임진왜란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 보면 세상에 부산에 들어왔는데 경상도 일대를 지키던 병마사나 주요 관직 사람들이 대부분 도망가요. 한강방어선을 지킬 때 김명원이라는 사령관은 겁나니까 도망가요. 부관이었던 신각이라는 사람이 당신 도망가시면 내가 병사를 수습해서라도 싸우겠다. 그래서 신각이 병사를 수습하고 강원도에서 내려온 병사들을 규합해서 한강 남쪽으로 들어가서 일본군을 공격해서 이겨요. 그게 임진왜란 첫 승전이에요. 황당하지 않아요? 한반도의 절반을 뺏긴 상태에서 처음 이겼어요.
김명원이 도망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애가 내 말을 안 들어. 선조한테 꼰질러요. 이 혼란한 때에 군율이라도 잡혀 있어야 되는 법 하면서 신각에게 처형을 명령을 내려요. 근데 좀 있다가 파발이 오는데 신각이 공적을 세운 거예요. 야, 빨리 와 살려라. 근데 이게 지금 같으면 카톡이 될 텐데 그때는 파발마로 운영이 되니까 두 번째 파발마가 갔었을 때 신각은 처형을 당했어요.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임진왜란 특강을 하고 다니면 꼭 말씀드리는 게 계속 끊임없이 신각을 이야기합니다. 신각이라는 장수가 너무 억울하고 김명원이라는 장수는 너무 못된 거죠. 한반도 남부를 그렇게 한 방에 잃은 것도 황당한 건데 서울과 주요 지역 그걸 이렇게 쉽게 잃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뭐 선조의 어리석음도 있겠지만 당시 어떤 군사 지휘관의 문제점들도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와 선조 일행은 의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선조를 모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항복, 이원익, 유성룡, 이덕형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조는 중국으로 망명하고 싶었어요. 이원익이나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결사 반대예요. 그리고 외교통 이덕형은 일본을 맡고 이항복은 중국을 맡고 하면서 이들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중국군을 잘 모시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군세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 전란 중에서 이 전황을 잘 수습하면서 이원익이나 유성룡이나 이항복이나 이덕형 같은 중앙조정의 신하들이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실제로 이제 계보를 따지면 이항복은 서인이에요. 이덕형 같은 경우 이제 남인 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파가 다르거든요. 이 어떤 그 율곡 이이 시대 때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요. 광해군이 막 분조, 조정을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무해요. 이때 이제 의병과 이순신이 등장을 하면서 전황의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율 같은 사람이 막 활약을 하고 이러면서 전황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요건 제가 다른 편에서 특집으로 따로 다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조선은 이토록 쉽게 일본한테 졌을까? 좀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사실은 조선은 평화기가 너무 길었죠. 왜냐하면 조선은 200년간의 평화기예요. 조선왕조 초기 외국 문제를 처리한 이후에 이성계 정도전 때 세팅됐을 때부터 사실은 임진왜란 전까지 자질구레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큰 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조선은 당연히 일본 앞에서 처음에 어떤 유능한 행동을 보이긴 힘들다라는 건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발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면 그에 반해서 일본은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싸움과 전법의 기술혁신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초기 정권 어떻게 보면 예상과 같은 결과인 거죠. 우리가 이제 워낙 이순신의 활약과 의병의 활약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명나라 군대의 지원을 무시하는 경우는 있는데 명나라 군대의 지원은 굉장히 좀 중요했던 사건이죠. 임진왜란을 진두지도했었던 명나라 관료가 있어요. 송웅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걸 보고 막 도와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입장들이 있었어요. 송웅창은 강력하게 조선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조선을 방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멸망시키면 요동이 열리고 요동이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죠. 7월 17일 날 1차 평양성 전투에서는 사천의 군사를 이끌었던 요동부 총병 조승훈이 사실은 쉽게 깨져요. 그리고 8월 1일 날 조선 관군과 협력했던 작전도 패해요. 12월 달에 영하의 난을 진압했었던 요동총병 이여송이가 43,000명의 군대를 끌고 들어오고 1593년 1월 6일 날 2차 평양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는 조선 관군도 8,000여 명 동원이 됐고 평양성을 지키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15,000명의 부대가 대패를 하고 쫓겨나게 돼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 왜 졌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절강보병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척계광이라는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중국 남부에는 등나무가 엄청 많아요. 이 등나무를 삶아서 찌면 아주 단단한 방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등나무를 이용해서 등패라는 방패를 만들고 대나무를 이용해서 낭선이라고 불리우는 휴대용 철조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딱 나오는 게 뭐냐? 민중들을 조직하기 쉽고 농민들이 스스로 자위대, 자경단을 만들 수 있고 무기에 돈이 안 들죠.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삼지창이 등장합니다. 삼지창의 다른 이름은 당파라고 합니다. 당파. 당파는 뭐냐면요. 일본은 칼이 좀 더 길어요. 장검이죠.
일본검이 장검이기 때문에 막기 되게 힘들대요. 장검을 어떻게 막지? 일단 등패나 낭성 같은 방어무기 있는데 고도로 훈련된 중국의 정규군은 삼시창을 만들어서 적이 장검으로 내리칠 때 삼시창이 이렇게 삼각형 돼 있죠. 그걸 막는 거예요. 일본군의 장검을 막아낸 전설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절강보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그럼 우린 뭐 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워낙 우리가 이제 전황이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나중에 가면 화포나 거북선 같은 무기들을 잘 활용해서 이순신이 적을 물리치고 육전에서도 행주대첩 같은 데 보면 개량된 화포 같은 걸로 이제 적을 막 물리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무기들, 주로 화약 무기들이잖아요. 이 화약 무기들은 혹은 거북선 같은 것들은 다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었으면 진짜 임진왜란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직까지는 서양의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래하지 않았고 서양의 기술이라는 것이 동아시아의 기술과는 간극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전기 때의 무력과 기술이라는 것이 임진왜란의 전환에서 큰 도구가 또 될 수 있었다는 것 다행인 거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초기 1년 얘기거든요. 처음에 밀렸다가 그 다음에 바로 전황을 뒤집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편에 또 다른 이야기로 임진왜란 뭐 새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To be continue.